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이 여행이 더 늦기 전에입니다. 지은이 새벽 보배. 출판사 행복우물.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듣고 싶으신 책이 있으면 댓글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프롤로그. 다른 나라를 여행하기 시작한 건 대학에 들어간 이후였다. 새로운 세상을 만날 때마다 내 안의 모든 경계가 허물어졌다. 하고 싶은 것들이 끊임없이 생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기분이었다.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것 같은 흥분과 설렘을 찾아 틈만 나면 세상을 떠돌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켠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싹 텄다. 완벽하게 꽉 찬 기쁨을 비집고 아쉬운 마음이 점점 자라고 있었다. 심지어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 이 감정이 무엇인가 오래 들여다보았더니 의리였다. 가족들을 두고 의리 없이 혼자만 호의호식하는 배신자가 된 기분이었다. 새로운 곳을 갈 때마다 이건 엄마가, 저건 아빠가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엄마 아빠가 3남매를 낳고 기른 나이가 지금 내 나이보다 어렸다는 것을 깨닫자 숨어있던 부채감도 고개를 내밀었다. 내가 새로운 세상을 찾아다니던 나이에 엄마 아빠는 자식들을 데리고 긴 가난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나는 엄마 아빠가 젊음과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어 키워낸 자식이었다. 나만 이렇게 세상을 만끽하는 것은 어쩐지 불공평했다. 가난 속에서도 기꺼이 너를 낳고 키우겠다고 다짐했던 젊은 엄마 아빠를 위해 나는 여행을 골랐다. 엄마 아빠가 나를 인생의 동반자로 선택했듯이 나는 엄마 아빠를 여행의 동반자로 선택했다. 그렇게 떠났던 여행이 혼자 떠난 여행보다 훨씬 뿌듯하고 즐거웠다. 평소에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미처 몰랐던 엄마 아빠의 모습을 찾아내는 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다. 우리 가족의 해외여행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고민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시나 자랑이 아닌 응원이다. 팍팍한 생활에 지쳐 우리 인생에 좋은 날이 오기나 하겠냐고 상심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응원이다. 힘든 시간을 꿋꿋하게 견디면 행복한 시간도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여기 가난했던 시절을 잘 견뎌내고 좋은 시절을 맞이한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다고. 값비싼 사교육 없이도 엄마 아빠를 위해 여행을 선물한 만큼 잘 자란 딸의 이야기가 희망이 되어주길 바란다. 덧붙여 부모님과 여행을 떠나라는 당부를 전하고 싶었다. 부모님과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알지만 다녀오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알려주고 싶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싶다. 너무 늦어버리면 후회해도 되돌리지 못할 시간일 테니까. 여행 전날 엄마는 파마를 하고 왔다. 어려서부터 나는 미스터리한 고대 문명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다. 명절만 되면 텔레비전에서 재방영되던 영화 인디아나 존스는 몇 번을 보아도 질리지 않았다. 나는 인간이 풀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이 여전히 피라미드에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늘에서 내려다봐야 형상이 드러나는 나스카 라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해야 할지 고민했다. 지구의 신비스러운 단서들을 마치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처럼 비밀스럽게 마음 한켠에 간직했다.
어렵게 얻은 설 연휴 휴가를 앞두고 여행 카페에서 신비함을 잔뜩 간직한 사진을 보았다. 굵은 나무 뿌리가 오래된 담벼락을 삼킬 듯 덮치고 있었고 큰 돌을 여러 개 쌓아 만든 붓다의 두상들이 빼곡하게 모인 사원도 있었다. 육지의 아름다운 사원을 물 위에 똑같이 그려둔 것 같은 사진도 있었다.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녀 시절의 떨림이 되살아났다. 캄보디아가 휴가지로 결정된 것은 정해진 운명처럼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위험을 이유로 부모님이 이 여행을 반대하시면 어쩌나 걱정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엄마가 같이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닌가. 가족들이 다 모여야 하는 설 명절에 엄마가 나랑 단둘이 외국 여행을 가겠다는 것이다. 거기에 한술 더 떠 아빠는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나섰다. 나 하나 빠지는 것도 모자라 엄마까지 빠지겠다니. 집에서 엄마가 음식 준비를 하길 바란 것이 아니다. 차례나 성묘 같은 것들은 이미 생각하지 않은 지 오래다. 단지 명절에는 엄마와 가족들을 떼어놓고 싶지 않았다. 아빠가 엄마 없이 혼자 세배를 받는 모습은 생각만으로도 싫었다. 여행으로 가족의 명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지만 여행을 포기하기도 싫었다. 큰 명절에나 겨우 얻을 수 있는 조금 긴 휴가. 새로운 세상의 기운을 몸속 구석구석 채워와야 그 기운을 조금씩 빨아먹으면서 힘든 회사 생활도 버틸 수 있었다. 그러니 이번 여행은 혼자 다녀오고 엄마는 다음에 같이 갔으면 했는데 이번엔 이상하게 엄마가 고집이 셌다. 강력한 시댁 식구들의 험담을 상기시켜봤지만 막내 며느리의 뚝심이 끄떡하지 않았다. 여행 전날 회사 일을 미리 당겨 해두느라 피곤해져러 집에 들어왔는데 빠글빠글한 파마 머리의 엄마가 나를 반겼다. 파마를 새로 하고 온 모양이다. 엄마는 평소에 파마값이 아깝다고 미장원에 자주 가지 않았다. 파마를 해야 할 때가 되면 달력을 뒤적여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에 맞춰 했다. 게다가 미장원에 한 번 가면 어찌나 뽀글뽀글 말고 오는지 항상 나와 언니의 타박을 듣곤 했다. 그런 짠순이 엄마가 아침 일찍 짐을 다 싸두고는 마지막 여행 준비로 나름 큰 돈을 쓰고 온 것이었다. 머리 했어? 그럼 명색이 외국을 가는데 머리도 새로 하고 가야지. 꾀제제에서 가면 사람들이 흉봐. 아이고, 목욕제개도 하고 오지 그랬어? 당연히 했지. 거의 일주일을 갔다 와야 하는데 미리 해야지. 그리고 파마하고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머리 다 풀어져서 목욕은 파마하기 전에 해야 해. 농담을 던졌는데 진지하게 대답하는 엄마를 보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50살이 넘은 엄마는 놀이동산 가기 전날 밤 5살 어린애처럼 들떠 있었다. 회사 생활이 힘들고 지겹다며 나의 여행은 당연하게 생각했으면서 집안일을 하는 엄마의 하루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막내 며느리 생활 30년의 엄마 인생이 과연 나의 회사 생활보다 쉽고 편했을까? 명절에 떠나는 나의 여행이 숨구멍이라고 하면서 엄마의 숨구멍이 언제였을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명절은 엄마에게 즐겁고 기대되기만 하는 날이었을까? 그러고 보니 이번 여행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감행한 엄마의 첫 명절 탈출이었다. 그런 엄마에게 나는 왜 좀 더 선뜻 동행을 권하지 못했을까? 미안함이 몰려왔다. 효진아, 나는 한 개도 안 힘들고 기내식도 너무 맛있어. 나는 해외여행이 체질인가 봐. 드디어 여행을 시작하는 인천공항. 엄마는 서울 구경 처음 온 시골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며 구경하기 바빴다. 좁은 이코노미석도 불편해하지 않고 즐거워했고 기내식도 맛있게 한 그릇을 싹싹 비워냈다.
엄마의 귀골이. 오토바이가 시커먼 매연을 내뿜자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경적 소리로 대화라도 하는 듯 시끄러운 툭툭들이 아슬아슬하게 달리고 있다. 어릴 때 야시장에서 타본 알록달록한 마차가 떠올랐다. 늙은 말 대신 오토바이를 달아놓은 것처럼 생긴 툭툭은 젊은 운전사의 성미대로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비포장 도로의 먼지들이 물 한 개처럼 뿌옇게 덮쳐왔다.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는 나와 달리 엄마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렸다. 엄마가 들썩일 때마다 격하게 춤추는 큰 귀고리가 눈에 들어온다. 여행을 오면서 파마만 새로 한 줄 알았더니 가지고 있는 귀고리 중에서 제일 큰 것을 하고 온 모양이다. 한국에서는 오래된 디자인이라며 잘 하지도 않는 것이었다. 깔끔하고 예뻐 보여야 한다고 파마까지 새로 해놓고는 굳이 그 귀걸이를 하고 온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엄마, 그 귀걸이 오랜만이네? 한동안 안 했었잖아.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촌스럽다고 흉볼까봐 안 했지. 우리 동네가 작아도 유행 따질 거 다 따지고 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여기는 해외니까 유행 지났다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 엄마가 남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는데 의외였다. 평소에 화장도 별로 하지 않고 편한 옷과 가방이 최고라고 말하는 엄마였다. 그런 엄마가 귀걸이의 유행을 얘기했다. 순간 내가 엄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득해졌다. 잡티 한 점 없는 뽀얀 피부에 한 줌 개미허리, 인기 만점의 아가씨였다는 엄마는 애 셋을 키우면서 가난을 건너는 동안 무엇을 참고 포기했을까? 개성 넘치는 옷을 자연스럽게 소화하던 패셔니스타 아가씨는 점점 억척스러운 애엄마가 되었다. 부러움은 참고 부끄러움은 괜찮은 척 뻔뻔하게 버텼을 것이다. 더 이상 참고 미루지 않아도 되었을 때에는 패션 같은 건 너무 먼 이야기가 되어 본인도 모르게 남의 눈치를 보게 되었던 걸까? 엄마가 여자라는 사실을 무심하게 잊고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해졌다. 엄마는 얼굴이 화사해서 그거 잘 어울려. 정말? 진작 물어볼걸. 사실 이거 옛날에 네 아빠가 없는 살림에 엄마 몰래 돈 모아서 선물해 준 거야. 알레르기 있는 걸 알고 18K로 사왔더라고. 그제서야 엄마의 생일이었던가 혹은 결혼 기념일이었던가 아빠가 선물해 준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꽤 오래전이었는데 엄마가 아직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줄 몰랐다. 선물에 담긴 사연까지 기억하는 소녀 같은 엄마라니. 엄마와 단둘이 여행을 하는 것은 엄마의 마음속에서 보물찾기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여행에 와서 처음 나누는 주제의 대화, 엄마의 표정, 엄마의 물건들을 단서로 새로운 엄마를 만나는 일이다. 한국에서도 유행 걱정 말고 하고 다녀. 누가 촌스럽다고 하면 서방님이 선물해 준 거라고 자랑하면 되지. 그것도 18K라고. 엄마는 온몸으로 소고기를 외쳤다. 울란바토르 마트에서 마지막 장을 볼 때 두식이가 고른 감자와 양파를 보고도 그가 직접 요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식이는 우리의 가이드이자 통역이고 셰프였다. 초원에서 차를 세우고 끼니 때마다 우리를 위해 직접 요리했다. 엄마가 좀 도와줄까 물으면 자신은 프로페셔널하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잠시 후 만족스러운 얼굴로 접시 한가득 내온 음식은 정체불명이었다. 음식을 받은 우리는 난해한 현대미술 작품과 마주한 기분이었다. 맛의 평가를 기다리는 초롱초롱한 눈빛 앞에서 감히 누구도 진실을 알려줄 수 없었다.
맛보다는 감사와 의리로 비워내는 식사였다. 두식이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고기 반찬은 모두 양고기였다.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했을 것이다. 난생 처음 본 양고기는 강렬했다. 혀보다 빠르게 코 속 깊은 곳과 목젖 아래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진하고 느끼한 냄새. 엄마가 이런 누린내는 처음이라며 역한 표정을 지었다. 누린내라는 걸 정확히 모르던 나는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배웠다. 알고 났더니 더 빠르고 분명하게 그 냄새를 맡게 되었다. 냄새에 민감하게 굴기 시작했더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에 예민해졌다. 게르에서 따뜻한 물을 담은 보온병에서도 양 적비린내가 났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양 냄새와의 싸움이었다. 한참을 달리다가 오랜만에 작은 마을에 들렀다. 들른 김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식자재도 더 사기로 했다. 창밖으로 보니까 길에 소가 많던데 몽골은 소고기가 비싼가? 엄마가 조심스럽게 소고기의 가격을 물었다. 더 이상 누린내를 참을 수 없는 걸까? 엄마는 오는 길에 소가 많이 보였으니 소고기가 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니 두식에게 양고기 대신 소고기를 먹자고 말해보라는 것이었다. 나는 남의 처지도 모르면서 왜 여기서 소고기 타령을 하느냐고 엄마를 타박했다. 내 느낌에 두식이는 경비를 넉넉하게 받아온 것 같지도 않아 보였고 혹시나 두식이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일까봐 걱정이 되었다. 소고기나 양고기나 가격이 비슷하면 우리는 소고기가 더 좋다고 말해도 되잖아. 한번 물어보고 비싸면 우리 돈으로 사자고 해도 되고. 엄마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사실 두식이의 처지도 처지지만 반찬 투정을 하는 어린애같이 보이기도 싫었다. 이런 내 마음을 알 리 없는 엄마는 자꾸 하기 싫은 질문을 하라고 채근했다. 결국 궁금하면 엄마가 직접 물어보라는 치사한 답을 하고 말았다. 엄마가 영어로 물어볼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엄마가 나를 슬쩍 흘겨보더니 씩씩하게 두식이에게 다가가서 그의 어깨를 탁탁 치며 말했다. 두식! 두식! 카우! 카우!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던 중도 아니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가는 길에 이름을 2번 부르고 비프도 아니고 소를 2번이나 외친 것이다. 이 아줌마가 무슨 말을 하나 당황한 두식이가 옆에 있는 딸들의 눈치를 살폈다. 늘 통역해주던 딸들이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다. 눈치 빠른 두식이는 딸들에게 다시 묻는 대신 개구쟁이 소년 같은 얼굴로 빙글빙글 웃기만 했다. 어쨌거나 목표가 소고기인 엄마는 다시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못 알아듣나 답답함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못 알아들은 건지 알고도 딸들과 죽이 맞아 자신을 놀리는 건지 계속 웃기만 하는 두식이에게 엄마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다. 두식! 음매! 음모! 카우! 손가락으로 머리에 소뿔 모양을 하고 성난 황소 같은 표정을 짓는 엄마. 그것을 본 모두는 배를 움켜쥐고 웃었다. 웃다가 지쳐 눈물을 찔끔대거나 아예 주저앉는 사람도 있었다.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엄마라니. 이 정도의 표현력이라면 어떤 언어도 문제없이 세상을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 엄마는 천상 타고난 여행자가 분명했다. 결국 의사소통은 몸짓으로 귀결된다. 필요한 건 절실함과 표현하겠다는 의지일 뿐이다. 영어 울렁증이라는 말은 핑계란 생각이 든다. 절실함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소심함을 숨기려는 핑계. 소통의 간절함만 있다면 인간은 서로를 이해시키고 이해할 수 있다. 부끄러움을 잠시 내려놓으면 더 많은 사람과 더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다. 환갑이 다 되어가는 엄마도 온몸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냈다.
두식이가 만든 신기한 음식들을 먹으며 이어나간 대장정의 마지막 밤. 두식이가 준비한 마지막 저녁 메뉴는 엄마가 온몸으로 외친 소고기였다. 두식이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돈으로 소고기를 산 것이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조리했다는 소고기는 놀랍게도 한국의 양념갈비와 똑같은 맛이 났다. 너무 질긴 고기 탓에 아구가 얼얼하도록 씹어야 했지만 감동이 넘치는 식사였다. 우리는 마지막 건배사로 엄마가 열연했던 카우는 음매를 외쳤다. 엄마의 러브레터. 젊었을 때 엄마랑 아빠 중에서 누가 더 좋아했어? 얘는 뭐 그렇게 당연한 걸 물어보고 그래? 당연히 너네 아빠가 나 좋다고 엄청 쫓아다녔지. 눈이 허리까지 오는 날도 내 얼굴 잠깐 보겠다고 10km나 걸어왔었어.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었다. 엄마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인기 많고 도도하던 아가씨로 돌아간 것 같았다. 애를 셋이나 낳고 없는 살림에 고생을 많이 해서 쭈글쭈글해졌지만 젊은 날에는 소문난 미녀였다고 강조하는 엄마. 자화자찬 속의 엄마는 화려한 여주인공이었고 아빠는 불굴의 의지로 사랑을 쟁취한 남자였다. 정말 아빠가 더 많이 쫓아다녔는지 물어볼 때마다 아빠는 빙그레 웃기만 했다. 아빠는 사랑꾼이다. 군복을 입은 아빠가 퇴근길에 꽃 한 송이씩을 꺾어 엄마에게 주는 장면은 볼 때마다 로맨틱했다. 아직도 단풍이 예쁘게 들면 애기 손바닥 같은 단풍잎 몇 개를 주워 식탁 유리 밑에 껴주신다. 겨울밤엔 슬그머니 나가서 엄마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서 식지 않게 품고 오시기도 한다. 나들이길에 예쁜 꽃 한 송이를 꺾어서 엄마 머리에 꽂아주고는 혼자 만족스럽게 웃는 아빠. 맛있는 건 꼭 엄마 입에 넣어주고 나서야 아빠 입에 넣는다. 그때마다 엄마는 꼭 한번 튕기고 나서 큰 인심이라도 쓰는 척 받아준다. 네 아빠는 꼭 나를 먹이려고 안달이다? 라든가 우리 서방님은 예쁜 꽃만 보면 꼭 내 머리에 꽂아야 직성이 풀리지 하는 식이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척하면서 자랑 한 숟가락을 보태는 모습이 드라마에 나오는 물색 없이 얄미운 여고 동창 같달까? 캐나다에서 천섬이라는 곳에 가기 전날이었다. 가이드 스마일 양이 천섬과 관련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엽서를 한 장씩 나누어 주었다. 기념 선물인가 했던 것은 숙제장이었다. 내일 천섬에 갈 때 같이 온 짝꿍,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버님, 아버님은 어머님한테 러블레터를 써오세요. 안 써오시면 배 안 태워주고 놓고 갑니다. 딸내미는 엄마 아빠한테 효도 편지 써오고. 쓸 생각도 없던 나는 대답도 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어른들의 수줍은 투정이 들려왔다. 이 나이에 무슨 러브레터냐. 러브라는 걸 쓴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 어려운 숙제를 받은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조르는 모양새였다. 그런데 못한다고 말하는 분들의 얼굴에는 어쩐지 미소가 가득했다.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 없다고 했던가.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들었던 사랑들이 살랑거리는 봄바람처럼 흘러나와 버스를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버스에 타자마자 스마일 양이 엽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을 싫어하는 나는 당연히 빈손이었다. 효도 편지나 러브레터 같은 것들이 시켜서 쓴다고 마음이 담길 리도 없었다. 오히려 못 쓰겠다던 어른들이 차곡차곡 숙제를 제출했다. 심지어 우리 엄마가 가방을 뒤적이더니 엽서를 꺼내는 게 아닌가. 엄마, 러브레터를 썼어? 언제? 놀란 내 질문에 엄마가 더 놀란 얼굴이다. 너 안 썼어? 이거 써야지 배 태워준다고 했잖아. 놓고 간다는데 안 쓰면 어떡해? 내가 이미 돈을 냈는데
가이드가 무슨 수로 나를 두고 간다는 말인가. 어울리지 않게 순진한 소리를 한다는 표정을 짓고 쳐다보자 그제서야 아차 싶었는지 엄마가 은근슬쩍 러브레터를 감추려 했다. 남은 여행 기간 내내 놀릴 거리가 저 엽서에 들어있을 것 같았다. 엄마 손에 있는 엽서를 잽싸게 낚아챘다. 분명 엄마의 글씨체였다. 경진 아빠 사랑해, 많이 사랑해, 진짜 사랑해, 영원히 사랑할게요. 사진을 찍어서 언니에게 보내자마자 가족 대화방이 난리가 났다. 이 오글거리는 글을 우리 엄마가 쓴 게 맞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다. 딸들의 놀림에 엄마는 태연한 척 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결국엔 웃으면서 얼굴이 새빨개졌다. 옆에서 아빠가 좋은 건지 재미있는 건지 씩 웃으며 한마디 하셨다. 네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50 중반을 훌쩍 넘긴 엄마의 러브레터는 직설법이었다. 러브레터에 을에 등장하는 달콤한 서정이나 은유 같은 것은 없었다. 폭격기 같은 고백이었다. 군더더기 하나 없이 진심만 꽉 차 있었다. 딱 5줄의 문장에 이유 없이 왈칵 놀라운 눈물을 감추느라 애를 먹었다. 설마 내가 감동을 받은 건가? 엄마가 러브레터로 나를 울릴 줄은 몰랐다. 언젠가 또다시 러브레터를 쓸 일이 생긴다면 엄마처럼 쓸 것이다. 아니, 러브레터를 꼭 써야겠다. 눈부신 글솜씨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사랑편지가 무엇인지 이제는 안다.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진심만을 담아 보낼 것이다. 진짜 마음을 전할 때는 5줄이면 충분하다. 기회의 시는 뒷머리가 대머리. 터키에 머물던 시절 한국의 추석쯤으로 여겨진다는 긴 연휴가 찾아왔다. 유럽에 접한 위치 덕분에 어디를 가든지 한국에서 갈 때보다 훨씬 가깝고 비행기 값도 저렴했다. 연휴 한 달 전부터 여행 생각만 해도 마음이 둥실둥실 떠올랐다. 가장 먼저 고른 곳은 거리상의 이유로 한국에서는 계속 미루어 두었던 포르투갈. 그러자 나의 선택을 기다렸다는 듯이 포르투갈에 폭염 경보 기사가 쏟아졌다. 40도가 넘는 전례 없는 폭염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다. 그대로 갔다가는 여행이 아니라 고행이 될 것이 분명했다. 좀 덜 더운 북유럽에 가볼까 했지만 마트에서 파프리카를 하나 집었더니 10,000원이나 했던 노르웨이의 기억이 떠올랐다. 꼭 노르웨이가 아니라 해도 북유럽의 물가는 혼자 감당하기엔 무서운 것이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구글 지도를 헤맨 끝에 눈에 들어온 도시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였다. 마침 여행지에서 만나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친한 블로그 이웃님이 일정을 맞출 수 있다고 하셨다.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관광지를 검색했다. 항공권을 끊는 것을 시작으로 위치 좋은 곳에 에어비앤비를 잡았다. 유명한 극장의 발레 공연과 뱃속에서 계속 인형이 나오는 러시아 전통 인형 마트료시카를 만드는 체험도 예약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준비되어 가던 여행 일주일 전, 뜻하지 않은 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이웃님의 남편이 직장 동료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잔뜩 들으셨던 것이다. 캡처된 사건 사고 후기가 줄줄이 증거로 제시되었고 결국 우리는 만나기도 전에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 굵직한 예약은 결제를 마친 후라서 무르기엔 위약금이 아깝고 혼자 가려니 무서운 후기들이 눈앞에 아른거려 슬금슬금 겁이 났다. 갑자기 러시아에 혼자 간다는 딸 소식에 엄마도 걱정이 잔뜩이었다.
끝없이 딸 걱정을 하던 엄마는 그렇게 걱정이 되면 엄마가 와서 같이 다니면 되잖아. 라는 딸의 말에 귀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았다. 여행이라면 목적지가 어딘지 묻지도 않고 따라 나서는 엄마였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어쩐 이유인지 이번에는 머뭇거렸다. 왜 그런가 했더니 소련은 무섭다는 것이었다. 엄마에게 러시아는 여전히 소련으로 남아 있었다. 엄마는 그냥 위약금을 물고 한국이나 다녀가라고 했다가 본인이 함께 여행을 하겠다고 하다가 갈팡질팡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럴 때 해결책은 언제나 언니다. 언니, 엄마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여행 가고 싶기는 한데 소련은 아직 무섭다고 다음에 간대. 소련? 아이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소련을 찾아. 그냥 같이 모시고 가. 이번에 안 가면 엄마가 생전에 거길 언제 가겠어? 다음에 기회 되면 패키지 여행으로 간다는데 엄마가 퍽이나 패키지 여행을 가겠다. 인생의 다음은 없다고 지금 가시라 그래. 기회의 신은 뒷머리가 대머리라 지나가면 못 잡아. 기회 왔을 때 딱 잡고 그냥 가는 거야. 너도 취소하지 말고 그냥 엄마 모시고 이번에 가. 기회의 신은 뒷머리가 대머리라니. 언니의 신박한 설명이 귀에 착 감겼다. 인터넷에서 사진을 검색해봤는데 기회의 신의 그림은 정말 뒷머리가 대머리였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한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잡지 못했던 건지 이해가 갔다. 명쾌하고 단호한 언니의 정리에 엄마는 두려움을 떨치고 기회의 신의 앞머리채를 낚아챘다. 그러자 본의 아니게 약속을 깨셨던 이웃은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정말 다행이라며 본인 앞으로 예약했던 모든 것을 엄마에게 선물하셨다. 누가 뭐라 해도 가장 기분이 좋은 건 엄마였다. 기회의 신의 머리채를 휘어잡자마자 딸은 비행기표를 사보냈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이 선물을 잔뜩 준 것이다. 졸지에 모든 게 공짜인 여행을 하게 된 엄마는 여행 복권에 당첨된 셈이었다. 공짜 선물은 엄마 마음에서 공산국가에 대한 공포를 단번에 몰아낸 것 같았다. 출발 바로 전날에야 소련 여행을 결정한 엄마는 공항으로 오는 버스에서 미리 잡았던 약속을 취소하려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아니, 그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우리 딸이 어젯밤에 갑자기 비행기표를 보냈지 뭐야. 이렇게 갑자기 또 여행을 가게 될 줄 나도 몰랐지. 급하게 약속을 미루는 게 미안해서 어쩌지? 당시 엄마의 잘난 둘째 딸은 터키에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던 그 딸에 대해 물을 때마다 엄마는 굳이 주재원이라는 단어를 골랐었다. 국어사전을 뒤적여보면 어떤 임무를 띠고 파견되어 일정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니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 표현은 너무 고급스러워 보였다. 터키에 사는 그 잘난 딸은 건설회사 직원이었다. 한국 직원들끼리는 반쯤 농담을 섞어 스스로를 외국인 노동자 혹은 외노자라고 했다. 물론 현장에 나가 직접 몸을 쓰는 일은 아니었지만 건설회사 직원에게 주재원이란 표현은 어쩐지 과분해 보였다. 주말이면 엄마가 사는 동네를 외국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수많은 동남아시아의 노동자들이 생각났다. 주로 공장에서 한국인들이 꺼려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의 가족들도 우리 집 아들, 딸이 한국 주재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을까? 무엇으로 칭하든 어디에 있든 자랑스러운 아들, 딸일 것은 분명하다. 여행의 주도권. 이 집은 메뉴 ABC가 유명하다니까 이 중에서 고르면 될 것 같아. 어떤 걸로 하고 싶어? 엄마는 처음이라 잘 모르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시켜. 아빠는 다 좋아.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곳에 처음 오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못 먹어본 것도 피차 일반이었다.
미리 알아두었던 유명한 맛집으로 모셔갔고 몰라서 못 고른다고 할까봐 대표 메뉴도 미리 제시했다.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메뉴가 닭인지 돼지인지 소인지만 고르면 되는데 엄마는 늘 몰랐다. 아빠는 모든 선택권을 주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언제나 그저 다 좋다고 했다. 그렇게 끼니 때마다 조금씩 쌓이던 스트레스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아니, 내가 어디 가서 먹을지 정하라는 것도 아니고 메뉴 전체 중에서 고르라는 것도 아니잖아. 이 정도 찾아와서 설명해 줬으면 최소한 자기 취향은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닭이 먹고 싶은지 돼지가 먹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빠는 다 좋다고만 하면 뭐 여기 있는 거 다 시켜? 왜 여행을 같이 와서 남의 여행 구경하는 것처럼 그래? 나는 뭐 선택이 쉬운 줄 알아? 갑자기 터져버린 나의 성질머리에 엄마 아빠가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곧 아빠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며 아빤 그럼 이거 하고 화통하게 메뉴를 고르셨다. 엄마도 뒤따라 얼떨결에 하나를 선택했다. 한바탕 해놓고 눈물이 터지기 직전이던 내가 입을 삐죽거리며 진작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냐고 주걱거렸다. 그날 이후 나의 설명이 끝나면 엄마와 아빠는 최대한 성의 있게 본인들의 메뉴를 선택하셨다. 더 이상 아무거나는 없었다. 엄마 아빠와 여행을 시작했을 때 계획부터 예약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준비한 건 나다.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현지에서 선택할 일이 생기면 상황을 설명해 드려도 결국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되돌아왔다. 가끔은 나도 무엇을 골라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모든 선택권을 내 손에 쥐어주면 울고 싶어졌다. 그러다 보면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폭발하는 일이 자꾸 생겼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크로아티아 여행부터는 생각을 바꿨다. 여행 일정 초안을 일찌감치 준비하고 여행책과 함께 미리 보내드렸다. 여행지가 두루 나온 여행 다큐멘터리도 미리 찾아드렸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책임져야 하는 날들을 정해드렸다. 우리가 갈 동네와 체류 시간 정도만 알려드리고 엄마 아빠가 정하는 스케줄로 움직이겠다고 했다. 최소한 무엇을 하고 싶다, 어디에 가고 싶다, 무엇을 먹어보고 싶다 정도는 정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아니면 그냥 그날은 공치는 것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물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준비해두긴 했지만 결과는 놀랄 만큼 달라져 있었다. 나도 대충 보고 넘겼던 여행책 귀퉁이에 있던 슬로베니아의 포스토니아 동굴을 찾아낸 것은 엄마였다. 크로아티아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올 만한 곳이었는데 여행이 끝나고 뽑은 탑5에 들 정도로 멋진 곳이었다. 엄마는 스스로 찾아낸 보석 같은 여행지에 무척 뿌듯한 눈치였다. 마을 지도를 들고 흐바루 투어를 완벽하게 시켜준 사람은 아빠였다. 관광 안내소에서 받은 아기자기한 종이 지도를 들고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는 것은 새로운 재미였다. 여행에서 주도권을 갖게 된 이후 여행은 정말 엄마 아빠의 것이 되었다. 출발 전부터 이렇게나 적극적으로 여행을 준비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꼭 먹어봐야 하는 것, 꼭 사와야 하는 것이 생겼다. 반드시 가봐야 할 곳을 찾아낼 때마다 설렘도 추가되는 것 같았다. 여행지에서도 내가 짜놓은 동선만 따라다니던 이전과는 완벽하게 다른 여행이었다. 그제서야 엄마 아빠는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준비하는 딸을 믿고 따라갔을 뿐 하기 싫어서 미루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모든 걸 준비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내자 나의 여행도 달라졌다.
가이드로서의 책임감이 무겁던 마음에 여행자의 설렘이 찾아왔다. 생각해보면 스스로 주도권을 갖게 되었을 때 기쁨도 열정도 훨씬 커지는 것은 여행만의 일이 아니다. 일도 사랑도 인생도 내 몫만큼의 주도권을 내 손에 쥐었을 때 가장 가뿐하고 행복하다. 남의 것까지 주면 버겁고 내 것이 없으면 허하다. 가족처럼 친밀한 사이라고 해도 여행처럼 즐거운 일이라도 각자의 주도권은 스스로 가져야 한다. 꽉 채워진 삶을 살아가려면 내 인생은 내가 끌고 가야 한다. 이렇게 또 한 번 여행에서 인생을 배운다.